폐급 인력은 절대 사절입니다. 부품은 무조건 비싼 미국산을 쓰되 공사비는 알아서 후려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반드시 백악관의 허락을 받으시고요. 55조 원 중동의 석유길이 끊기며 국가마비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아와 놓고도 끝까지 거드름을 피우며 내민 노예 계약서의 실체였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부품으로 우리 규칙대로 원전을 지어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제때 지을 수 있는 구원자에게 SOS를 쳐놓고도 기어이 한국을 하청업체 부리듯 발밑에 두려는 뻔뻔한 수작이었죠. 하지만 콧대 높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빈 공터에서 10년 넘게 헛발질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50도에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서 완벽한 원자로 4기를 완성해낸 세계 유일의 원전 강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다발만 흔들면 한국쯤은 넙죽 엎드릴 줄 알았던 미 상원 고문은 한국 측 책임자의 뼈 때리는 단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족쇄를 찬 원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길 수는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이 거절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콜본 차관보, 잘 들으시오. 이란의 핵은 오늘 밤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석유가 멈추면 그건 당신 소관이오. 국방부 장관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새벽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에너지부 지하 벙커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스크린에는 이미 이란 핵시설 상공의 섬광이 연달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전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합동 공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핵심 타격 목표 14곳 중 11곳이 무력화됐다는 보고가 쏟아졌고 벙커 안에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은 군사 지도가 아니라 스크린 한 구석에서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국제 유가 그래프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은 작전 개시 후 정확히 47분 뒤였습니다. 이란이 반격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미사일은 미군 기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였습니다. 사우디 라스타누라 정유시설, 착탄, 아랍에미리트 루아이스 산업단지, 착탄, 바레인 미 제오함대, 인근 석유 저장소, 착탄, 쿠웨이트 수출 터미널, 착탄. 착탄 보고가 쏟아질 때마다 유가 그래프는 심장 발작을 일으킨 환자의 심전도처럼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일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란은 자국 석유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하르그섬을 스스로 폭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자기 석유를 가져갈 수 없다면 차라리 불태워버리겠다는 자폭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 기뢰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바늘구멍 같은 바닷길, 그 목구멍이 완전히 틀어막혀 버렸습니다. 유가는 40% 이상 수직 폭등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내뱉었습니다. 적의 핵을 파괴한 줄 알았는데 세계 에너지의 목을 우리 손으로 졸라버렸군.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핵 대신 석유라는 무기로 반격해왔고 그 무기는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세계 경제의 급소를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중동 동맹국들의 비명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그들이 워싱턴에 던진 말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면 국가가 멈춘다. 당장 대안을 내놓아라. 대안. 석유가 막혔을 때에도 멈추지 않는 에너지.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백악관은 72시간 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동 전역에 원전을 깔아서 석유 의존을 끊겠다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들었을 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원전의 종주국. 당연히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려 할 때 저는 미국이라는 제국의 심장이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지 72시간. 중동 동맹국들의 비명은 외교 채널을 넘어 백악관 집무실 전화기를 직접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워싱턴에 날린 첫마디는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에어컨이 꺼진 50도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석유는 수출도, 정제도 못하고 있고 자국 발전소 연료마저 바닥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했으니 미국이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전화를 걸어온 순서만 달랐지 그들이 내뱉은 말의 본질은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면 국가가 멈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석유 없이도 돌아가는 에너지를 당장 구축하라. 석유 없이도 돌아가는 에너지. 그 답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번 가동하면 연료 교체 없이 수년을 버티고 미사일이 석유 시설을 때려도 멈추지 않는 에너지의 요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테이블 위에 한 장짜리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중동 원전 벨트 구상, 사우디의 8기, 아랍에미리트의 추가 4기,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각 2기, 총 16기, 예산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였지만 호르무즈가 막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금액도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콜번 차관보,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요. 우리가 직접 원전을 세워서 중동 동맹국들의 에너지 독립을 완성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력 발전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원전의 종주국, 웨스팅하우스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로 기술 기업이 미국 땅에 있었고 우리의 설계도는 전 세계 원전의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미국 내 원전 건설, 현황 데이터를 꺼내든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조지아주 보글 원전이었습니다. 보글 원전. 미국이 무려 30년 만에 새로 짓겠다고 야심차게 착공한 차세대 원전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랬습니다. 공기 7년, 예산 140억 달러, 원자로 2기. 현실은 이랬습니다. 착공 후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겨우 완공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은 14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뚫고 치솟았습니다. 중간에 시공사가 파산해버리는 바람에 공사가 수년간 완전히 멈췄던 적도 있었습니다. 보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국 원전 산업 전체의 체력 검진표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단서가 아니라 부검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보글을 제외하면 단 한 기의 신규 원전도 제대로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특수 대형 단조 공장. 미국에 남아있는 곳은 0, 제로였습니다.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원전 배관을 용접할 수 있는 특수 자격 기술자. 그들의 평균 연령은 60을 넘겼고 신규 인력은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을 납품하던 2000여 개의 전문 하청 업체들. 30년간 발주가 끊기면서 70% 이상이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기존 원전이 고장나면 교체할 부품을 만들 업체가 없어서 다른 멀쩡한 원전의 부품을 뜯어다 쓰는 동족 포식이 미국 원전 업계 안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전의 종주국. 그 자랑스러운 타이틀은 속이 완전히 골아 무너진 빈 껍데기였습니다. 설계도는 금고 안에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펼쳐들고 실제로 원자로를 세울 손과 공장은 이 나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회 에너지위원회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제가 25년 공직 생활에서 받아본 문서 중 가장 냉혹한 한 줄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남은 원전 건설 역량만으로는 중동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55조 원은 승인됐습니다. 중동 동맹국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문학적인 달러를 허공에 뿌린다고 해서 30년 동안 녹슬고 무너져 내린 원전 건설의 근육이 하루아침에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아파트를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수십만 개의 초정밀 부품, 수천 명의 특수기술자,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시공 노하우가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될 수 없는 국가 단위의 거대한 예술입니다. 우리는 그 예술을 완성할 모든 재료를 스스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30년은
펜타곤이 찍어내는 달러로도 결코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국가안보회의 에너지 담당 국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못 세우면 세워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로 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돌리는 나라, 그들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프랑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그것이 유일한 구명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70년 원전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EDF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즉각 파리행 비행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 그 누구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굳게 믿고 뻗었던 그 구원의 손길이 프랑스의 해안가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텅 빈 공기만을 움켜쥐게 될지를. 희망은 때로 가장 잔인한 고문기구가 됩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가방 안에 백악관이 승인한 사실상의 백지 수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돈을 댈 테니 프랑스의 원전 건설 역량으로 중동에 원자로를 세워달라는 거래.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프랑스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황금빛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못 세우게 되었다면 70년 원전 역사의 자존심을 가진 프랑스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EDF 본사는 파리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부터 눈이 부시도록 세련되었고 회의실 벽면에는 프랑스가 전 세계에 수출한 원전들의 화려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EDF 임원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정교한 3차원 원자로 설계 모델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유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스크린 속 설계도가 아니라 실제로 땅 위에 서 있는 원자로였습니다. 플라망빌 현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하자 EDF 수석 부사장 링모렐의 표정이 찰나에 굳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능숙한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 순간의 경직은 이미 제 위장 속에 불쾌한 돌덩이 하나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르망디 해안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플라망빌 EPR 원전. 프랑스가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건설 중인 차세대 원자로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프랑스 원전 기술의 건재함을 과시할 상징이자 전 세계 수출 시장을 되찾겠다는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총력전이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공사 현장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차 안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경납 건물의 콘크리트 외벽은 절반쯤 올라간 채 멈춰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2대가 하늘을 찌르고 서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아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는 자재가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작업자의 수는 이 규모의 공사에서 제가 예상했던 것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의 기술자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국가 최대의 원전 건설 현장이 마치 누군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링모렐이 차에서 내리며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파리 본사에서 보여주었던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콜번 차관보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 특유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플라망빌 원전은 지금 12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4배를 초과했습니다. 33억 유로로 시작한 공사가 지금 132억 유로를 찍었는데도 완공 시점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2년 지연, 예산 4배 초과, 미국 보글 원전에 참담한 기록과 판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원자로 설계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는 아직 살아 있어요. 하지만 그 설계를 실제로 철근과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 낼 팔다리가 말라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링모렐이 멈춰있는 크레인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자로 경납 용기를 용접하던 특수 기술자들이 은퇴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원전 대신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 쪽으로 갑니다. 핵은 프랑스에서도 깊이 산업이 된 지 오래예요. 부품을 대던 전문 업체들은 발주가 끊기면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용접 결함만 수천 건이 발견돼서 시공을 업고 다시 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장 100억 달러를 현찰로 꽂아주더라도 우리가 중동의 첫 번째 원자로를 세우는 데는 최소 8년에서 10년이 걸릴 겁니다. 8년에서 10년. 호르무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막혀 있었습니다.
중동 동맹국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원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라고 매달린 프랑스조차 10년을 기다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국 킹클리 포인트 원전의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연, 초과, 인력 부족, 부품난, 마치 같은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서구권 전체가 원전을 세울 근육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위기가 터지자 그 누구도 원자로 하나를 제때 세워낼 수 없는 텅 빈 껍데기들의 연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노르망디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프랑스 시골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텅 빈 머릿속을 한 장의 서류가 불현듯 강타했습니다. 워싱턴 국가안보회의에서 에너지 담당 국장이 테이블 위로 밀어냈던 그 한 장짜리 메모. 모두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문서에 적혀있던 세 글자. 대한민국. 저는 차 안에서 급하게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 메모에 첨부되어 있던 데이터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한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 건설한 원전 내기, 예정 공기 내완공, 예산 범위 내완공. 보글은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겨우 끝냈습니다. 플라망빌은 12년째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내기를 예정대로, 예산대로 완공했다고요? 그 숫자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문명의 증거였습니다. 파리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참담한 실사 결과를 보고하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세 글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하자마자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 저는 참담한 유럽 실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플라망빌 12년 지연, 예산 4배 초과, 영국 킹클리 포인트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동맹국 전체를 통틀어 대규모 원전을 제때 지어낼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55조 원짜리 프로젝트는 승인됐고 중동 동맹국들의 비명은 날이 갈수록 처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원전을 세워줄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호르무즈가 다시 열린다 해도 중동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에너지 담당 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유럽 출발 전에 제가 드렸던 메모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파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메모가 머릿속을 강타한 뒤로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세 글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라카 원전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우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한국이 설계부터 시공,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자력으로 수행했습니다. 1400원자로 내기, 한 기당 1400메가와트, 총 5600메가와트. 중소 국가 하나의 전체 전력을 책임지는 규모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스크린에 찍힐 때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정 공기 내완공, 예산 범위 내완공, 내기 모두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보글은 10년 넘게 걸려 겨우 마무리했습니다. 플라망빌은 12년째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내기를 약속한 시간 안에, 약속한 비용 안에서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장이 스크린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6조 원 규모. 프랑스 EDF가 70년 원전 역사에 자존심을 걸고 총력전을 펼쳤지만 최종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현재 체코 추가 2기를 비롯해 폴란드, 사우디, 인도까지 한국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데이터였습니다. 서구권이 잃어버린 30년의 원전 건설, 근육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화시킨 곳. 그것은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 회의실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 상원 에너지위원회 수석 법률 고문 네이선 프레스콧. 그가 거만하게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원전을 세울 곳이 거기밖에 없다면 하청업체로 쓰도록 하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미국의 원자력 기술 주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 원전을 짓고 싶다면 우리가 정한 법과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청, 업체, 보글에서 10년 넘게 원전을 붙잡고 있던 나라가 내기를 정시 완공한 나라를 하청업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부 장관조차 상원에너지위원회의 예산 권한 앞에서는 함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지시했습니다. 콜번, 당장 짐을 싸서 중동으로 날아가게. 바라카 현장이 진짜 저 숫자대로인지 자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란 말이야.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웠던 것은 바라카가 아니었습니다. 프레스콧이 이미 벼리고 있는 기형적인 조건들을 품에 안고 그 완벽한 구원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행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50도에 가까운 열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저와 함께 워싱턴에서 날아온 실사단은 원자력규제위원회 소속 기술 감사관부터 프레스콧이 보낸 법률 자문관들까지 미국 에너지 권력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바라카 현장까지는 차로 3시간 남짓. 끝없는 사막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미국이 원전의 종주국이라는 오만함과 아시아 한나라의 민간 기업에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맡겨야 한다는 굴욕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지은 거 아닙니까? 원본이 있는데 복사본을 대단하다고 할 것까지야. 프레스콧 측 법률 자문관이 창밖의 사막을 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의 절반쯤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잘 짓는다는 건 데이터로 봤지만 결국 미국 기술의 파생물 아니겠느냐는 선입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지평선. 단조로운 모래빛 풍경이 한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심이 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운 원전이 대체 얼마나 대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막 도로의 완만한 커브를 도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률 자문관의 콧방귀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뒷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던 원자력규제위원회 수석 감사관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창문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끝없는 황금빛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하얀색 돔 4개가 신기루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아지랑이에 둘러싸인 4기의 원자로 경납 건물은 마치 고대 문명이 남긴 거대한 신전처럼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뻗어나간 터빈 건물, 냉각 시스템, 송전 시설까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한치의 틈도 없이 정밀하게 배치된 완벽한 하나의 에너지 요새였습니다. 보글 원전의 오랜 공사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플라망빌에 멈춰버린 크레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들과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 사이에는 같은 행성의 문명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의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파리 EDF 본사에서 만났던 화려한 정장의 임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한국 측 수석 대표 윤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나 표정에는 미국 에너지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아부하거나 긴장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과 중 하나를 대하듯 담담하고 고요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현장부터 보시죠. 그 짧고 군더더기 없는 한마디가 이어지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보여주는 지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것은 제가 25년 에너지 관료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 완벽한 현실이었습니다. 윤 부사장의 안내를 따라 원전 단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실사단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압도당한 것은 규모였습니다. 1400원자로 4기, 하얀색 경납돔 하나하나가 20층 건물 높이로 솟아 있었고 그 4개의 돔이 사막 위에 일렬로 도열해 있는 광경은 마치 거대한 요새의 성벽 같았습니다. 한 기당 1400메가와트, 4기 합산 5600메가와트. 이 원전 하나로 인구 수백만 명의 중소국가 전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보글 원전이 10년 넘게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이 거대한 원자로 내기를 사막 한가운데에 죄다 세워놓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윤 부사장이 우리를 1호기 경납 건물 내부로 안내했을 때 원자력 규제위원회 수석 감사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웨스팅하우스 설계가 아닌데요. 그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 부사장이 고개를 돌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APR 1400은 한국이 30년간 기술을 축적해서 독자적으로 재설계한 한국형 원자로입니다. 원래 웨스팅하우스 기술에서 출발한 것은 맞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원자로는 그 원본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그가 경납 건물 내벽의 구조물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중 경납 구조. 안쪽 경납 용기와 바깥쪽 차폐 건물 사이에 독립된 공간을 둬서 설령 내부에서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이중으로 차단합니다. 여기에 수동안전 개통을 추가했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끊기고 운전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중력과 자연, 순환만으로 원자로가 스스로 안전하게 냉각되는 시스템입니다. 수석 감사관이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내부 배관 구조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감탄이었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전원 상실 사고가 나도 72시간 동안 외부 개입 없이 버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법률 자문관이 콧방귀를 꼈던 그 말, 웨스팅하우스 기술의 복사본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를. 이것은 복사본이 아니었습니다. 원본을 완전히 해체하고 뼈대부터 다시 쌓아 올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3세대 플러스 원자로였습니다. 스승의 기술을 배워 스승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물건을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경납 건물을 나와 터빈 건물로 이동하는 동안 윤 부사장이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넘기며 숫자를 읊었습니다. 너무나도 건조하고 일상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현재 4기 모두 상업 운전 중입니다. 총건설 기간은 당초 계획 대비 앞당겨 완료되었고 예산 초과는 없었습니다. 가동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정 공기 내 완공, 예산 초과 없음, 가동률 90% 이상. 이 세 줄의 숫자가 가진 무게를 이해하려면 보글과 플라망빌의 참혹한 현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보글, 10년 이상 지연, 예산 3배 초과, 플라망빌, 12년 지연, 예산 4배 초과, 완공 시점 불명. 같은 시기에, 같은 행성에서, 같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토록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서구권 전체가 실패한 일을 한국은 숨 쉬듯이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 부사장의 숫자 폭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악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화면에 전 세계 지도가 떴고 여러 나라 위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 완료, 26조 원 규모,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협의 진행 중,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원전 도입 논의 진행 중, 인도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 추진 중. 붉은 점 하나하나가 찍힐 때마다 프레스코 측 법률 자문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국이 복을 하나를 붙잡고 10년 넘게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중동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남아시아로 전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를 조용히 그리고 압도적으로 다시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보글 원전 공사 현장을 통째로 가져다 놓아도 지금 제 눈앞에서 가동되고 있는 바라카의 원자로 한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계산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현장 실사가 모두 끝나고 석양이 사막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원전 단지 외곽에 서서 4개의 하얀 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사막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거대한 구조물들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피라미드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펜타곤이 자랑하던 천문학적인 달러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권력, 전쟁이 터지고 석유가 멈춰도 국가를 멈추지 않게 만드는 진정한 힘은 바로 이 사막 위에 완벽하게 서 있는 한국의 원자로 안에서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 백지 수표를 내밀고 싶었습니다. 이 완벽한 구원자만이 붕괴해가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살릴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서류, 뭉치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프레스콧이 워싱턴에서 벼리고 있는 기형적인 협상 조건들, 한국의 기술자를 미국 땅으로 끌고 오라는 요구, 부품은 비싼 미국산을 쓰면서 비용은 알아서 깎으라는 억지, 그리고 한국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의 허락을 받으라는 목줄, 물에 빠진 주제에 구조대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려는 이 오만한 족쇄들 말입니다. 그날 밤 사막의 호텔 창가에서 어둠 속에 잠든 바라카 원전의 거대한 실루엣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실력과 여유를 가진 진짜 강자 앞에서 저 오만한 워싱턴의 족쇄들이 과연 통하기나 할까. 바라카 실사가 끝난 다음 날 저녁, 뜻밖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윤 부사장이 호텔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비공식 만찬을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공식 협상 전에 가벼운 저녁이나 함께하자는 의례적인 초대. 저는 큰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 부사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바라카에서 받았던 충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전율을 제 등줄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콜번 차관보님, 체코 이야기를 아십니까? 두코반이 원전 수주건 말씀이십니까? 데이터로는 봤습니다. 26조 원 규모라고. 숫자는 아시는군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윤 부사장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입찰. 최종 후보는 둘이었습니다. 프랑스 EDF, 그리고 한국. 프랑스 EDF. 70년 원전 역사의 자존심. 유럽 최대의 원전 기업. 자국에서 5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며 전체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돌리는 나라의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입찰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자국 원전 산업이 플라망빌 사태로 흔들리고 있던 터라 체코 수주는 반드시 따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대신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 부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로비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유럽 정치권을 총동원해서 유럽연합밖에 비유럽 기업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맡기면 안보에 위험하다는 논리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입찰 막바지에 프랑스 측에서 체코 내 한국 입찰팀의 동향을 조직적으로 감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현장 방문 일정이 경쟁사에 새어나가고 우리가 제출한 기술 제안서의 핵심 내용이 입찰 마감 직전에 경쟁사 수정안에 반영된 의심 정황도 있었습니다. 스파이 공작, 정보 유출, 정치적 압박. 70년 원전 종주국의 자존심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력전으로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 물음에 윤 부사장은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부심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의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모든 정치적 압박을 무시하고 오직 세 가지만 비교했습니다. 기술력, 건설 실적, 가격, 경쟁력. 그 세 가지 모두에서 한국이 압도했습니다.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6조 원. 프랑스가 로비, 정보전, 정치 공작까지 총동원하고도 빼앗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바라카, 내 기의 실적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계산이었을 겁니다. 12년째 자국 원전도 못 짓고 있는 나라와 사막 한가운데서 내 기를 정시 완공한 나라. 어느 쪽에 국가의 에너지를 맡기겠습니까?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70년 원전 역사, 유럽 최대의 원자력 강국. 그 프랑스가 국가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도 한국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에게 프레스콧은 지금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지 말라는 목줄을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이기지 못한 상대를 빈 공장과 녹슨 기술만 남은 미국이 조항 몇 개로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사막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프레스콧의 협상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바라카의 사막 바람이 아직 옷깃에 남아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프랑스를 꺾은 이야기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서울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협상 테이블 위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내려놓고 싶은, 하지만 프레스콧의 명령으로 반드시 펼쳐야만 하는 그 족쇄의 서류가 올라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축배 대신 족쇄를 준비하는 워싱턴의 어리석은 착각. 그 착각이 서울의 협상 테이블을 어떤 파국으로 몰고 갈지. 저는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며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라카의 뜨거운 사막 바람이 아직 옷깃에 남아있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아부다비를 출발해 서울로 날아온 우리는 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의 최상층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수백만 대의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서울의 출근길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으로 땀이 차오르는 두 손을 꽉 쥔 채 제 앞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워싱턴에서 날아온 프레스콧의 최종 협상 가이드라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카에서 그 내 기의 완벽한 원자로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체코에서 프랑스를 꺾은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호르무즈 위기 이후 무너져 내리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콧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자 규칙을 정하는 지배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바라카의 웅장한 원자로는 그저 하청업체의 공장이 제법 그럴듯하다는 정도의 감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오전 9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 부사장이 수행원 2명과 함께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바라카에서 작업복을 입고 사막 바람을 맞던 모습과는 달리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미국 에너지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조급하거나 긴장하는 기색이 일절 없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수많은 일과 중 하나를 대하듯 고요하고 담담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프레스콧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 부사장님, 바라카 현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 상원 에너지위원회와 에너지부는 귀사의 건설 역량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귀사에게도 세계 최대의 에너지 시장인 미국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준비한 기본 계약 조건을 보시죠. 프레스콧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거만하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자 밑으로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지독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조건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레스콧이 첫 번째 독소 조항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에너지 안보 법안에 따라 핵심 원자력 기술의 해외 이전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설계팀과 핵심 엔지니어들을 미국 현지로 파견하여 미국 영토 내에서 우리의 관리 감독하에 원전 건설을 수행해 주십시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바라카의 기적은 단순히 엔지니어 몇 명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30년간 축적된 설계 노하우, 수만 명의 숙련 기술자, 완벽하게 짜인 부품 공급망, 현장의 자동화 시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한치에 오차없이 통제하는 살아있는 생태계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인프라는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 몇 명만 떼어다가 복을 도 10년 넘게 걸린 미국의 부서진 인프라 위에 올려놓고 원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에게 그의 완벽한 주방과 식재료는 다 빼앗아 버리고 녹슨 냄비 하나만 쥐어준 채 미슐랭 요리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프레스콧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기자재는 전량 미국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이 아메리칸 원칙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귀사를 선택한 이유가 귀사의 가격 경쟁력이므로 전체 건설 비용은 바라카 수준으로 맞춰 입찰에 참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미국산 부품을 쓰라는 건데 그 미국산 부품, 공급업체들이 죄다 도산해서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걸 프레스콧 자신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설령 구한다고 해도 가격은 한국산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그 비싼 부품을 쓰면서 바라카 수준의 저렴한 비용을 맞추라니 이것은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모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콧이 세 번째, 네 번째 조항을 꺼내드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셋째,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한 기술 데이터와 건설 경험은 미국의 에너지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조항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부품 강제나 인력 파견과는 차원이 다른 독소였습니다. 한국이 체코에, 폴란드에, 사우디에, 인도에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매번 워싱턴에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한국의 원전 수출 주권 자체를 미국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손발을 묶는 것을 넘어 한국이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줄을 씌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주제에 나를 구하려면 네가 가진 완벽한 구명보트에서 내려와 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라는 강요였습니다. 그리고 그 흙탕물 속에서 내 비싸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앞으로는 네가 다른 사람을 구할 때도 내 허락을 받으라는 뻔뻔하고도 악랄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프레스콧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프레스콧 고문님, 이건 너무 무리한 조건입니다. 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라카에서 뭘 해냈는지, 체코에서 프랑스를 어떻게 꺾었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왔잖습니까? 이런 조건을 들이밀면 협상이 깨집니다. 수출 통제 조항이라도 빼야 합니다. 하지만 프레스콧은 제 손을 짜증스럽게 뿌리치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목소리를 전혀 낮추지 않았습니다. 콜번 차관보, 당신은 이 바닥 생리를 너무 모르는군요. 저들이 원전을 아무리 잘 짓는다 한들 결국 민간 기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400억 달러, 5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달러 다발을 눈앞에서 흔들어대는데 법 조항 몇 개가 대수겠습니까? 저들은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자기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조건에 맞추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 겁니다. 프레스콧은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너머로 밀어낸 서류 뭉치가 윤 부사장의 손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타는 듯한 목마름에 침을 삼키며 윤 부사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언성을 높이거나 적어도 조건 완화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것이 보통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면 프레스콧의 계산대로 5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굽신거리며 조건을 깎아보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부사장은 분노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하게 가라앉은 깊은 바다 같은 눈동자로 자기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서류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 부사장의 손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콧이 거만하게 밀어낸 그 두꺼운 서류 뭉치. 미국 영토 내에서만 일하라는 파견 조항, 비싼 미국산 부품을 쓰면서 가격은 알아서 낮추라는 모순, 기술 데이터를 넘기라는 요구, 그리고 다른 나라의 원전을 팔 때마다 워싱턴의 허락을 받으라는 목줄. 당연히 분노하고 언성을 높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부사장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거나 불쾌한 기색조차 그의 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깊고 고요한 눈동자로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서류의 첫 페이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침묵. 회의실 안에는 천장 에어컨이 돌아가는 낮고 우웅거리는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윤 부사장은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의 겉표지를 손끝으로 가볍게 한번 쓸어내린 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서류는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영어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한국어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프레스콧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거만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류를 읽어볼 필요가 없다뇨. 이것은 미 상원에너지위원회와 에너지부가 수개월을 검토해서 만든 특별 파트너십 제안서입니다. 귀사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란 말입니다. 프레스콧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 부사장은 여전히 의자에 기댄 여유로운 자세를 유지한 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프레스콧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들은 워싱턴의 오만한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는 차갑고 묵직한 비수였습니다. 프레스콧 고문님, 바라카에서 저희 현장을 직접 보고 오셨다고 했지요. 내 기의 원자로가 사막 위에서 가동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문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윤 부사장이 안주머니에서 얇은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원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향후 수년간 빈자리가 없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26조 원 규모 수주 완료.
체코 테멜린 추가, 2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폴란드 대형 원전 사업 협의 진행 중,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도입 논의 진행 중, 인도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 추진 중. 붉은 점 하나가 찍힐 때마다 프레스콧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들은 저희에게 자국의 망가진 원전 공사 현장으로 기술자를 보내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품을 자기네 나라 것으로 바꾸라고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 때 허락을 받으라는 목줄을 씌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국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원전을 지어 제때 인도에 주기만을 원했습니다. 윤 부사장의 목소리는 한 톤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자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규제와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우리의 맹목적인 희생과 기술 종속을 기대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글에서 10년 넘게 헤매시는 분들이 바라카 4기를 정시 완공하고 체코에서 프랑스까지 꺾은 우리에게 원전 건설법을 가르치시겠다는 겁니까? 그가 서류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족쇄를 찬 원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길 수는 없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이 협상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에 달하는 미국 에너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그 짧고 단호한 거절 한마디로 완전히 멈춰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프레스콧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핏발 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0억 달러입니다. 55조 원이라고요. 지구상의 어떤 기업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발로 차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 기업 하나를 넘어서 국가적 이익이 걸린 일이란 말이오. 그것은 협박을 가장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국의 관료가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지르는 단말마였습니다. 윤 부사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프레스콧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프레스콧 고문님, 55조 원은 분명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보글에서조차 10년 넘게 걸린 방식을 고집하시면 결국 납기는 끝없이 지연될 것이고 비용은 10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입니다. 플라망빌의 전철을 중동 사막에서 고스란히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돈을 위해 우리의 실적과 원칙을 팔지 않습니다. 족쇄를 차고 원자로를 세우는 어리석은 실험은 보글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윤 부사장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수행원들은 그 어떤 미련도 없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차분한 발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빠져나갔습니다. 쿵.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워싱턴의 에너지 폐관이 멈추는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윤 부사장이 떠난 뒤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바라보며 우리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테이블을 내리치던 프레스콧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55조 원이라고. 세계 어느 기업이 이 돈을 발로 찬단 말인가. 저들은 미친 게 분명해. 잠시 튕기는 거야. 워싱턴으로 직통 전화를 걸어서 다른데 발주를 주겠다고 하면 저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그의 절망적인 헛소리에 동행한 에너지부 차관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집어치우시오 프레스콧 고문.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저들은 미국을 거절한 게 아니오. 당신이 들고 온 그 멍청하고 오만한 족쇄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겁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다른 곳에 발주를 주겠다고요. 도대체 어디에? 보글에서 10년 넘게 허덕이던 우리한테 자체적으로 세우라고 할 겁니까? 12년째 공사 중인 플라망빌의 프랑스한테 다시 가서 구걸이라도 할 겁니까? 설마 러시아 로사톰한테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맡기자는 건 아니겠죠? 그럼 중국이요. 적성국 원전 기업에 중동 동맹국의 전력망을 넘기겠다고요. 프레스콧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자국 원전도 재가동에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상 논외. 우리가 직접 짓겠다고 나서면 보글의 참혹한 전철을 밟으며 최소 20년에서 30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중동 동맹국들은 내일 당장 원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하나가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가운데 버려진 그 오만한 서류를 바라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구명줄을 우리 스스로의 오만함으로 영원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호르무즈가 불타고 석유가 무기가 된 이 세계에서 원전을 제때 세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나라가 방금 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울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들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 숲이 눈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걸까요? 바라카의 사막 위에 완벽하게 서 있던 네 기의 원자로, 프랑스의 온갖 방에 공작을 뚫고 따낸 체코의 26조 원, 폴란드, 사우디, 인도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압도적인 신뢰.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려 들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의 복사본이라고 코웃음쳤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민간 기업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업체로 쓰면 된다고 거만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뼛속까지 철저하게 시험을 당하고 벌거벗겨진 쪽은 어리석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번쩍이는 모니터 속에서 가상의 숫자를 굴리며 세계를 지배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것이 최첨단이라고 믿었습니다.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무거운 철근을 나르며 원자로를 세우는 일은 가난한 나라들이나 하는 구시대적인 노동이라고 멸시해왔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권력은 모니터 속 가상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의 법전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의 숫자로 측정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석유는 무기가 됩니다. 미사일이 정유시설을 태우는 순간 에어컨은 멈추고 병원은 꺼지고 국가는 정지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멈추지 않는 것. 전쟁통에도 봉쇄 속에서도 연료 교체 없이 수년을 버티며 국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 그것은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약속한 시간 안에, 약속한 비용 안에서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30년의 세월 동안 한국의 원자력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세계가 원전은 끝났다고 사양 산업이라고 비웃을 때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글이 무너지고 플라망빌이 표류할 때 그들은 50도 사막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바라카의 기적을 증명해냈습니다. 프랑스의 방에 공작이 밀려올 때 오직 실력만으로 체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5조 원을 들고 찾아온 세계 최강국 앞에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미국인으로서의 뼈아픈 패배감과 함께 이 위대한 나라를 향한 깊은 경외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프레스콧은 자신이 내밀었던 그 족쇄의 서류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윤 부사장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족쇄가 아니라 백지 위임장을 들고, 이번에는 조건을 거는 쪽이 아니라 조건을 받는 쪽으로.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강의 불빛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 에너지부 차관보 제임스 콜번의 뼈아픈 고백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55조 원의 프로젝트, 10년 넘게 허덕인 미국 보글 원전, 12년째 헤매는 프랑스 플라망빌, 그리고 내 길을 예산대로 완공해낸 대한민국 바라카. 이 숫자들 뒤에는 세상이 원전은 끝났다고 비웃을 때 50도 사막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원자로를 세운 우리 엔지니어들의 30년이 있었습니다. 결국 콜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던 쪽은 우리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석유는 무기가 됩니다. 그때 국가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마지막 보루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그 보루를 세울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오만한 강대국 앞에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긍지 2 글자만 남겨주십시오.